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김한곤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인구 대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2001년에는 합계 출산율 1.3의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출산율은 꾸준하게 감소해서 2005년에는 1.08에 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와 여러 관련되는 기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작년 경우에 합계 출산율이 1.3을 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다시 출산율은 감소해서 올 연말에는 1.1 내지 1.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는 특히 인구학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에서 34세의 여성들의 경우에 2000년도에 10.7%만이 미혼이었다면 2012년도에는 무려 38.2%가 미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2000년도에 30에서 34세의 28.1%만이 미혼이었다면 남성들의 미혼율은 58.6%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초연령이라든지 초산연령도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여성들의 평균 초연령이 26.5에서 2012년도에는 29.4세로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산연령 역시 2000년도에 27.7세에서 2012년도에는 30.5세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은 초연령과 초산연령이 높은 추세를 간다면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국가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거의 요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은 10여 개의 여러 부처들이 아주 다양하게 접근해서 출산 장려 정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 추진력이 부족하고 또 사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인구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복지 분야였습니다. 그 다음 분야가 가정 여성 분야였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차지한 분야가 경제 분야였습니다. 그 다음이 복지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는 경제 분야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법이며 복지, 보건, 환경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인과적인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아주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핵심 전략이 지금 현재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직장이 불안하고 결혼 비용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혼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초혼이나 초산 연령을 상승시켜서 합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짚어서 이 문제들을 해소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구 사회 여러 나라들 벤치마킹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그러한 국가들과 우리 사회는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하지 않은 그런 커플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 비율이 스웨덴은 무려 약 55% 육박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3%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결혼하지 않는 커플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수는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결혼을 해야만 여성들이 출산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을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실 안에 인구정책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정책자문위원회에 인구 전문가를 정말 좀 영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자문이 되고 복지 위주로 흘러가는 인구정책을 좀 탈피해서 다시 말하면 퍼주기식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맞춤형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혼자들에 대한 결혼 장려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현재 이를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혼부부 주택구입이라든지 전세 자금 대출과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정말 신혼부부들이나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청 자격도 부부 합산 총소득 약 7천만 이하라든지 혹은 대출 금리도 5년 정도면 1.5%, 10년이 같으면 2% 이런 좀 구체적으로 결혼에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생애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군대 가서 2년 기간 동안에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 진출이 그만큼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령이 보면 선진국보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출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에 시작하는 학령기를 좀 당겨서 9월에 하고 또 학기제를 좀 변화시켜서 초, 중, 고등학교 기간을 한 1년 정도 단축한다면은 우리가 학령기를 한 1.5년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회 진출 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단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 준비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결혼 연령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가임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은 보편적인 보육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하나 낳든 둘 낳든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셋째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 대학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면 대부분이 첫째 아이는 다 낳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출산 장려 정책의 타깃을 둘째 아이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우리가 출산 장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인구교육과 관련되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 과목을 수강하기 전과 후에 결혼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 자녀 가치관 제가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구교육을 받기 전과 인구교육을 받은 후에 이 학생들의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 자녀 가치관이 굉장히 우호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결혼과 출산의 우호적인 그런 인구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을 다 마무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을 잘해서 정말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출산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모색을 해서 잘 시행해만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해야 될 것이고 또 기혼자들에 대한 세대 혜택도 우리가 좀 더 확대하고 더불어서 가족 가치관을 좀 더 결혼 우호적이고 출산 우호적인 쪽으로 바꿔가면서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비용이 덜 들게 하는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청을 통해서 결혼을 우리가 좀 더 결혼율을 높여간다면 이 높은 결혼율을 통해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교육기간을 약 1.5년 더 단축하고 또 둘째 이상에 대한 출산 장려 정책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 출산율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인구 정책은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와대의 인구 정책 담당 비서관도 좀 도입을 하고 인구 전문가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좀 더 영입을 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 또 인구 교육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구 정책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출산 장려 정책을 혼신의 노력을 기해서 여기에다가 쏟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50, 60, 70년의 장래는 굉장히 암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ECD 국가의 평균 학기 출산율에 해당하는 1.7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입안하고 또한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의 시행이 국가의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갔다면 우리는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구 문제들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